네, 이제 지방선거가 5개월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의 바람과 민심의 바람이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한 시사토크 바람이 분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 모시고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인천 두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새해를 맞아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시당의 차원에서 신년회를 가졌습니다. 가장 화두는 역시 지방선거였을 것 같은데요. 압승을 자신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먼저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누가 가보셨나요 혹시? 가보셨으면 사회 보셨죠? 사회 보셨어요? 네. 그럼 정인갑 부의장님께서 분위기 좀 말씀해 주세요. 어땠는지. 우리 근거 있는 자신감, 근자감이 좀 흘러넘친 자리였는데요. 이제 인천 곳곳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을 배출했고 우리가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체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자신하는 우리 당원 그리고 참석하신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느낄 수 있는 이제 시간이었었고요. 그 반면에 제가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신년 할애식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풍문을 통해서 좀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미래를 향한 엔진 소리였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생존을 위한 좀 앓는 소리가 조금 들렸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조금은 공허한 분위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겉으로는 우리가 압승을 좀 주장하기도 하고 있지만 네. 중앙당에서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번복이라든지 당명 변경 여러 가지로 지금 좀 불안정한 상황들인데 거기에다 지금 지역의 조직들은 또 구심점이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년에 공천권을 누가 가지게 되냐 이런 것들로 좀 서로의 눈치를 보고 조금은 지금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읍소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은 미래를 얘기하는 시간으로 바빴고 국민의힘은 생존을 좀 걱정하느라 바빴던 신년 할애식이었다 이렇게. 바로 한번 여쭤보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시기도 하잖아요.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네. 근거 있는 자신감 얘기하셨는데 국민의힘 얘기 좀. 투표라는 행위는 저희가 잘한다 그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부족하지만 여기에서 무너지면 소위 말해서 상권 분립도 되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읍수하고 절박함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방선거라는 거는 우리들을 어떻게 보면 위에서 같이 할 어떤 능력 있는 분들을 또 저희가 잘 공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면서 또 읍수하지만 한편으로는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의 권한을 가진 집권 세력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회초리가 진짜 단단한 회초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절박감을 가지고 읍수하면서 뭔가 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임원연이 붉은 말의 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색깔도 아니고 붉은색, 빨간 말의 해. 그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 부족하고 변화해야 되고 절실하지만 선거라는 건 끝까지 오만하지 않고 그 긴장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건 인정하고 변화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심판을 약간 좀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좀 호소하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상황인 모든 거잖아요. 것들이 지금. 이제 정반합이죠. 네. 저쪽이 많이 힘이 쏠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지금 표면화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민심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 높아지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지율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 높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풀려진 면이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 지지율이라는 것들이 계속 유지되다가 피벗이 되는 순간 갑작스럽게 무너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선거라는 것이 평상시 여론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민심의 그 폭발력 그게 한꺼번에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도 사후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여론조사에서 민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사후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겸손하되 변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절실함을 호소해야 되는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민을 믿고 저희가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양태정 변호사님도 가셨어요?
저는 그때 못 갔어요. 방송에 있어서 가지 아, 못 못했고요. 가셨어요? 예, 예. 가지는 못했고 예. 사실 뭐 계양구에 있는 이제 카리스 호텔에서 했었고요. 근데 이제 뭐 현장 사진이라든가 이제 뭐 저 이제 각 구나 지역별로 거기에 가면 이제 떡국을 준다 그래가지고 예, 저 네. 갔어야 되는데.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신청을 지역별로 20명, 30명씩 신청을 아. 받는데 신청을 놓쳤어요 제가. 아. 뭐 아침 방송도 있었고 전 방송 취소해서라도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이제 딱 하나씩 자르더라고요. 떡국 부족하다. 왜 1인당 얼마씩 이제 내고 먹는 거긴 하지만 네네. 거기 떡국이 맛있거든요. 아. 아쉬웠는데 근데 떡국을 먹으러 온 사람들 분위기만큼이나 굉장히 이제 화기애애한 정말 10년다운 10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가보신 평가회는 그랬고 사실 이제 이번 인천에서 지방선거 나오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다 왔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가 뜨거웠다고 하고요. 사실 뭐 인천은 사실 민주당 분위기가 좋습니다. 뭐 지난달 23일 날 이제 공표된 이제 뭐 여론조사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의하면 뭐 민주당 지지율 48.2%, 국민의힘 29.6%로 10% 포인트 정도 이제 앞서 있기 때문에 예. 물론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뭐 이번 지방선거는 이제 22년 지방선거와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 20년 지방선거는 사실 대선 민주당이 대선 패배하고 3개월 만에 치러진 선거라서 영향이 많이 받아서 성적인 저조했지만 이번에 또 약간 반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뭐 대선에 하고 1년 정도 후에 치러지는 거라서 대통령 지지율에 많이 좀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뭐 한 가지 또 첨언하자면 아주 그 민주당 신년 그 할애식 때 사회가 명사회를 봤다고. 혹시 제가 아는 분? 거의 뭐 이제 인천 시당의 유재석 평가할 정도로 좋았다고 하는 풍문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변인도 이번 인천시당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얘기 좀 저는 뭐 지방선거 자체가 사실 쉬운 싸움으로 여겨지진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이나 대선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치 현안보다는 그 지역 발전이라든지 민생 문제가 사실 많이 엮여 있어요. 그런데 인천에서 재선을 했던 대통령이 탄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긴다거나 그러니까 해양도시 인천이 이런 그 중앙의 기능이 다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 첨단 산업 특화단지라든지 인천 고등법원이라든지 뭐 재외동포청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치해 나가면서 인천시 자체의 발전을 이뤄냈던 성과가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말이나 자신감보다 국민의힘의 결과를 인천 시민들이 선택을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좀 하고 싶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과거에 송영길 전 대표까지 해서 개항에서 한 20년 정도 국회의원 자리를 꿰찼었거든요. 그런데 개항이 지금 인천에서 재정 자립도가 24%밖에 안 됩니다. 계양구가요? 예. 다시 얘기하면 100만 원 중에 76만 원은 지금 중앙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뽑아주면 가난해지고 국민의힘을 뽑아주면 부자가 된다. 지역 발전이 더 된다라는 것들을 시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고 그 증거로 과거에도 어려운 그 지선이라고 예측이 됐었습니다만 유정복 시장이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의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뭐 유정복 시장 물론 재선 도전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그리고 5선의 윤상현 의원, 배준영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인천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근데 신년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뭐 판세 약간 변화가 있었나요? 저희한테는 윤상현 의원님 다선 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중앙 정치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인천의 정치인들 중에서 중앙에서 크게 돋보이는 정치인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지역적인 어떤 니즈가 있어서 윤상현 의원님의 어떤 역할이 크고 특히나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의원이 두 분이시잖아요. 배준영 의원, 재선 의원분하고 윤상현 의원 이제 4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같이 있는 분인데 아무래도 지금 법적인 부분이 조금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것들, 재판 준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이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하면서 또 메시지는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년회 때 안 나왔기 때문에 인천시장 후보군으로서의 어떤 거기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오시면 더 좋죠. 그런데 위학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공항공사 사장이기 때문에 오는 게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는 유정복 시장님하고 배준영 의원님은 오셨고요. 공간적으로 뭐 거기 온다 안다를 떠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현역 자치단체장이 유정복 시장인데 제가 이제 유정복 시장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치가 좀 많이 사납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도 참 통합을 다 얘기하고 있지만 진영이 고착화되면서 상대를 참 악마하고 있는데 과연 민생은 좋아졌을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묵묵하게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인천이 전국적으로 출생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저도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인천이 좋아서 이사 왔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1,000원 주택 그리고 또 섬으로 갈 때 1,500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깊이 있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운 그 정치적 소음에서 차분히 냉정을 찾아졌을 때 유정복이라는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 그리고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국회의원도 3선 하시고 그다음에 장관도 2번이나 하시고 이번에 도전하시면 이제 3선이 되시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해도 괜찮을 분이시고 또 국무총리를 해도 괜찮으실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굉장히 좋은 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넘어서 다시 한번 인천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저희는 유정복 시장이 지금 인천 시장인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거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선을 한다면 앞으로의 인천의 어떤 발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비전을 또 해야 되고 이 정도 인물을 키웠으면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인천의 정치인이 좀 크게 될 수 있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항에 계시지만 인천분은 아니시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인천 우리 지역에서 성장한 정치인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바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흥 대변인님 말씀 들어보면 유정복 시장님을 다 밀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 꼭 그건 아닙니다. 예. 뭐냐면 지금 뭐 이학재 사장님은 저희가 밀고 안 밀고를 떠나서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팍팍 밀어주셨잖아요. 존재감을.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거는 그만큼 키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화합에 대통령의 언어로서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그 공기업 사장에 비해서 굉장히 말씀이 길다. 그리고 또 어디 딴 데 가서 노느냐. 그런 것들이 이학재 사장의 존재감을 더 키웠다. 오히려, 예. 그리고 이학재 사장은 사실 팩트를 말한 거거든요. 팩트를 말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시다 보니까 원래 존재는 그렇습니다. 누가 나한테 말을 걸고 싸우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또 약간 더 위상이 올라간 면이 있고요. 이학재 사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인천공항공사라는 엄청난 그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다선 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죠. 근데 다만 지금 인천공항공사 사장이기 때문에 임기를 끝까지 마치는 게 본인이나 아니면 공항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다만 정치적인 결단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유정복 시장이든 윤상현 의원이든 그리고 이학재 사장이든 그리고 또 배준영 의원이든 저는 당내 경선에서 누군가를 몰아주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고요. 굉장히 역동적인 어떤 경선을 통해서 체급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본선의 경쟁력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경선이 이루어질 거 보고 있고 이재룡 대변인 보시기에 지금 유정복, 이학재, 윤상현, 배준영 어찌됐든 4자 구도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좀 보세요? 뭐 네 분 다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이고 네. 다들 인천시장을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지만은 윤상현 의원은 조금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윤상현 의원 그래요? 같은 예.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시당 행사 같은 데는 얼굴을 잘 비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워낙 의정 활동이 바쁘고 또 그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바쁘기 때문에 정말 당이 필요할 때 그리고 필요한 어떤 실무적인 일들이 필요할 때만 참석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시당의 어떤 형식적인 행사에는 개근하는 편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지금 윤상현 의원이 제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지난 그 180일간 민중기 특검이 이제 특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윤상현 의원 본인 사무실뿐 아니라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당하고 14시간 동안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어떤 정치 공격적인 그런 수사를 견뎌왔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한 2주 전쯤에 이제 최종 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아물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 최종 보고서를 보면 윤상현 이름은 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실 뭐라도 걸고 넘어질 만한 건덕지가 없었다는 거기 내란과의 때문에 혐의가 예, 전혀 없다. 의혹 자체가 사실 없었던 거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조금 그 상처를 정리하기에 시간이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또 궁금한 거 잘 못 찾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고 바로 전화드리면 좀 실례일 것 같아서 한 이틀 지나서 저희 윤상현 의원님께 직접 전화를 드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서 수생보좌관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럼 팩트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무슨 다른 일이 있냐. 내 알기로는 지난 총선에서 남영희 당협위원장하고 이 선거법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영향을 미친 거냐라고 했더니 아니다. 우리는 가려고 정말 노력을 했었다. 단 그래요? 앞에 일정이 하나가 있었고 이 인천의 이 오랜 그 과제인 트래픽잼 때문에 교통체증이 10년 심해서 인도를 못 갔다. 그래서 되게 의원님도 속상해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그랬냐라고 하면서 인천시장을 넌지시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의원님 5선이나 하셨고 인천에서 윤상현 하면은 신세가 아니면 다 알 텐데 요거 나가셔서 한번 의미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참 고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역구 문제가 더 크고 이게 당장 시장에 나간다라고 출마 선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고민을 항상 하고 계시지만 올해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이제 넌지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예, 인천시장 국민의힘 후보들 상황은 한번 봤고요. 이번 민주당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님들을 다 대변을 해주셔서 또 다른 시각도 있다는 걸 짧게 좀 한번 그래요?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이학재 사장 같은 경우는 또 풍문으로는 왜 2월 얘기가 나오느냐 그거는 이제 유정복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그런 그렇죠.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300만 인천 시민을 이끌어갈 사람이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재면 안 됩니다. 빨리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다들 이렇게 좀 대변을 좀 해주셨지만 산전수전 다 겪으신 5선 의원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장 큰 행사에 불참했다는 건 아마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전략적 거리두기를 한다는 생각이 전 들었는데 왜 그랬냐? 그러면 윤상현 의원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뽑아준다. 또 뽑아주더라. 뭐 그런 얘기를 이런 하셨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윤상현 의원께서 직접 남겼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뱉은 말을 그대로 이행하시려고 하는 건 아닌가. 좀 잊혀지기를 잠깐 기다렸다가 다음 총선까지 기다리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본인께서도 동물적인 정치 감각으로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판에 섞여서는 내가 승산이 없다. 잠시 잊혀지는 것도 좋은 판단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유정복 시정의 이 4년의 평가에 그런 비판의 그런 대상에서 함께 서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래서 이제 윤 의원의 그 불참은 난파선에서 보내는 탈출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과거로 회귀하는 데에는 타지 않겠다. 이런 식의 좀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인갑 부의장님 표현 좋습니다 오늘 지난번 주보다. 예, 알겠습니다. 다채롭네요. 민주당 얘기 한번 다 넘어갈게요. 박찬대 지금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지금 많아 보이거든요. 높아 보여요. 근데 이분이 또 변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 판세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이제 유정복 현재 인천시장과의 이제 양자 구도에서 네. 민주당 여러 후보 중에서 가장 높은 이제 일단 여론조사를 보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뭐 민주당에서는 뭐 굉장히 큰 이제 네. 뭐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인천시장에 출마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구주의인 걸로 보이고 근데 인천시장 출마하지 않고 그냥 이제 내각으로 입각한다는 그런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중앙 정치에 더 집중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재용 정부에 뭐 이제 내각이 들어가서 오히려 중앙 좀 이제 정부의 힘을 보태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서 우선 뭐 박찬대 의원의 이제 결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박찬대 의원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후보들이 있으시죠. 뭐 일단 뭐 직전 이제 인천시장에 있던 박남춘 전 시장도 계시고 또 이제 최근 지난 토요일에 이제 출판 기념회를 아주 성대하게 치르신 이제 김교웅 이제 지금 국회 이제 정치위원장 발음 잘해 주셔야 돼요. 예. 김기용 아니고. 김교웅 예. 저는 김기웅 두 분 다 네.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또 김기흥 우리 당협위원장님과 같은 이제 지역에서 예, 활동 현역원으로 계시는 이제 가장 먼저 민주당에서는 인천시장 출마 선언을 하신 정일영 예, 이제 국회의원도 있으신데 글쎄 만약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실 네 분 외에도 더 이제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우선 이제 하마평에 오른 거는 네 분 정도로 보이는데요. 사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어쨌든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상을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경선이 생각보다 치열할 수 있을 걸로 전망합니다. 조인갑 부의장님 지금 뭐 하여튼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우세하다는 여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김교흥 또 우리 의원께서 출판 기념회를 하셨는데 또 측근이시니까 하실 말씀 있지 않으세요? 아, 측근으로 이렇게 또 보시니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엄지손가락 오른손 오른 예. 출판 기념회에 한 7천여 명의 어우. 이제 시민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1,682명의 노동계 인사들, 전현직 노조위원장들께서 출마를 촉구하는 인천 지역에 계신 인천 지역에 어. 위원장이 출마 촉구를 기자회견을 또 펼치셨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경선 구도는 한마디로 뭐 김교흥 의원뿐만 아니라 네. 박찬대, 박남춘, 정일영 뭐 이렇게 거인들의 리그다. 그래서 이제 누가 나가도 필승인 후보들이 치열하게 오디션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인천 발전을 위해서 이제 중앙 정치 거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박찬대 의원께서 중앙 정부의 그 예산 보따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역 구석구석 누비면서 또 이렇게 여러 경험을 다져온 또 이런 김교훈 국장 같은 인물이 또 이제 행정의 달인으로서 또 같이 시너지를 내면 어떨까 하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뭐 물론 박남춘, 정일영 이 두 분들도 국토, 교통, 해양 전문가시고 네. 또 행정의 달인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인천 시민들에게 저희가 최고급 정책 뷔페를 선물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선이 더 누가 유능한가를 겨루는 프리미어 리그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행복한 고민에 빠지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 예. 실은 이제 제가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연수구에 이제 흑륜사라고 있습니다. 흑륜사요. 흑륜사가 예, 예. 있습니다. 김기흥의 흑인데 흑륜사에 이제 12월 31일 날 그 타종 행사 때 우리 박찬대 의원 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때 기자였을 때 그때 제가 국회 민주당 출입을 했습니다. 국회 민주당 반장이라서 박찬대 의원이랑 개인적으로 친해요. 잘 아는데 그러시군요. 그래서 예. 제가 타종 행사 끝나고 났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권 도전하냐? 네. 김민석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농을 놓았습니다. 예, 예. 근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저랑 이렇게 잘 하다가 그 워딩에 당권 도전은 안 할 마음입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인갑 대변인께서는 전략적 거리두기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전략적 밀어내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장관으로 가거나 아니면 전당대에 가면
제가 볼 때는 김교흥 의원님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김교흥 의원님이 저도 이제 김교흥 의원님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이분이 굉장히 사람들 인간관계도 좋으시고요. 좀 넉넉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두루 잘 지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강력한 박찬대 의원과 겨룰 만한 사람으로서는 저는 김교영 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박찬대 의원을 띄움으로써 예. 전략적으로 이렇게 자꾸 밀어내는 그런 걸 쓰시는 것 같고 예. 정일영 의원님은 조금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왜 하실까 사실. 뭐 아주 냉정한 평가를 한다면 중앙에서 정일영 의원님은 모릅니다. 정일영 의원 모르고 그렇다면 이거를 인천시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내가 경선에 나가서 이름 알리고자 하는 약간의 호수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거고 뭐 국민의힘 입장이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정일영 의원님은 그렇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김교영 의원님이 박찬대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 그래서 박찬대를 전략적으로 감아태어서 중앙으로 보내고자 하는 그런데 박찬대 의원은 본인이 일단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되게 회의적이다. 그리고 이번에 1인 1표 관련해서 네. 앞으로 그거로 갑니다. 속도의 문제지 권리당원하고 대의원을 지금 1대 17이거든요. 근데 이걸 1대 1로 만든다는 게 정청래 당대표의 네. 전략이고 그거는 대세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1대 60을 1대 20으로 만들었어요. 20대 밑으로. 그래서 이제 비명행사 친명행자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흐름상 정청래 대표가 하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최고위원 보면 이른바 친청계가 2명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개파색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찐명이라고 할 수 있는 김병기가 사라진 가운데 한병도가 들어왔다면 결국은 정청래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정청래 입장에서는 박찬대보다는 누구냐? 김교웅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김교웅 의원한테 나쁘지 않다. 다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학적으로 갈라쳤을 때 서운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김교웅 의원한테 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선에서 그 부분이 그래서 박찬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김교웅 의원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이신데 유은총 기자도 뭐 민주당 쪽 취재 한번 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그 김교영 의원이 얼마 전에 그 출판 기념회 했을 때 그것을 좀 멀리서 지켜봤고 또 사진도 커다란 사진을 이메일로 딱 보내주셨더라고요. 5장을. 7,000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000명 정도 2배 이상을 그렇게 한 거고요. 아니 뭐 그것도 이제 진행이죠. 근데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그 안에 뭐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유명 인사들도 있는데 이 민주당 고문급인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정세균 전 의장님하고 김진표 전 의장님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주로 가시는 분들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이걸 보면서 김 의원님이 정말 좀 힘을 많이 넣으셨구나. 진짜 이제 박찬대 의원과의 대결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여론조사로 봤을 때에도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나오셔도 이게 어느 정도 유 시장과 비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최근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박찬대 의원은 명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김교영 의원은 어떤 걸 가지고 당원들을 설득할 것인지 어떤 걸 제시할지 되게 궁금해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정세균 전 의장님이 오신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김교영 의원님은 정세균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정세균 전 의장이 가지는 어떻게 보면 대중적이고 그다음에 합리적이라는 성품이 있고 그게 또 김교영 의원에게 전해지는 게 있어서 사실 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자기의 그 머릿속에는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8월에 있을 전당대회잖아요. 그렇다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기가 연임을 하고 총선 공천을 좀 친정계 위주로 해서 대통령이 꿈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그 후보가 간의 관계도 있지만 중앙 차원에서 봤을 때 박찬대가 인천시장이 되는 게
정청래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왜냐? 네. 중앙 무대에서 사라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쟁자가 없다. 그렇죠. 예, 예. 근데 만약에 올 8월에 있을 그 전당대회를 생각했을 때 김민석 카드가 아니면 박찬대 카드거든요. 근데 지방선거로 차라리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 김기용 후보를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네. 역으로 본다면 인천시장을 그냥 시켜버리면 야. 중앙 정치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머릿속이 요즘 범민의 밤을 보내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땐 김병기 전 원내대표 나가서 너무 좋고 이불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과도할 수 있는데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김기흥 대변인의 말씀을 들은 정인갑 대변인의 머릿속이 궁금해요. 명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세균 그 총리께서 열린우리당 당 의장을 하실 때 당시 이제 당 대표격인데요. 사무부총장으로 김교훈 국회의원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 당의 부대변인으로 이재명 지금 대통령께서 함께 하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교훈과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후보 시절에 국회의원 시절에 그 범정세균계임을 또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친명이고 비명이고 이제 이런 구분은 없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의미가 없다. 예. 그리고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정치 교과서가 있으면 교과서에 실려야 될 인물이다 이렇게 또 극찬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김경원이 또 이 책 김경의 길에는 어떤 비전들이 담겨 있냐면 하나의 키워드로 얘기하면 인천의 자긍심입니다. 이제 인천을 거쳐가는 곳,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바로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이곳에 머물 수 있는 그리고 인천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 비전들을 책 속에 고스란히 담아 있기 때문에 그 스포일러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서 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인천시장 얘기는 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그래도 뭐 이거는 꼭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현재까지 판세를 봤을 때 어디가 유리하다? 저는 6대4 정도로 국민의힘이 조금 더 6대4. 유리하다 예. 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말로만 해왔던 것과 국민의힘이 차지했을 때 실제로 성과로 보여줬던 결과로 보여줬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인천 시민에게는 굉장히 큰 표심으로 다가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유리하지만 그래도 지금 전국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네. 저희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제대로 선거운동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태정 변호사님. 뭐 민주당이 저는 뭐 압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이제 뭐 유정구 시장도 뭐 많은 성과를 내셨겠지만 사실 민주당 시장일 때 인천에서 정말 눈에 띄는 성과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일단 송영길 시장일 때 대표 유치했던 게 송도에 또 우리 김기흥 위원장이 그 지역 송도에 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에픽스 유치한 게 송영길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박남춘 전 시장일 때 인천 이은카드, 인천 시민이라는 다 아는 그 이은카드 있거든요. 쓰면 이제 할인 포인트를 올려주는 이은카드 박남춘 시장일 때 만들었습니다. 특히 송도 신도시가 지금 인천의 랜드마크인데 송영길 이제 지금 선화부당 대표시죠. 맨날 한 말이 송도가 뭔 줄 아냐? 송두, 송영길이 한다 해서 송도다. 그렇게 진짜요?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이제 그만큼 민주당 인천시장이 할 때 인천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었고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시장이 이번에는 압도할 거다. 그렇게 그 몇 대 몇이요? 그거를 뭐 8대2. 8대2. 세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흥 대변인도 저는 사실 52대 48로 저희가 예. 저희가 지금 약간 앞서 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48. 예. 48 이렇게 예. 보는데 이 선거라는 게 이번에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좀 민주당한테 유리하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쓰는 전략은 여전히 이제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까지 가지고 사법까지 막 흔들고 있는데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한을 가진다는 건 책임이 있거든요. 언제까지 내란 타령을 하실 것인가. 지금 2차 특검을 한다는 거는 법원 행정처에서도 사실상 3대 특검 연장선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능력이 있으면 보여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과 결부되는 것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정부를 부관 참시함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권한을 가졌을 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냉정하게 그래서 과몰입된 이 정치 환경이 걷어냈을 때 지금은 52대 48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저는 끝내는 이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박빙. 예. 정인갑 대변인. 저는 인천시장 선거는 이제 6대 4.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 어떤 후보도 유정복 시장을 상대로는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예.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는 당 지지율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좀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께 호소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지역으로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인천 서구를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인천 서구는 인천에서도 가장 인구수가 많더라고요. 6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자치구인데 핫한 지역으로 최근 많이 떠올랐어요. 특히 그 강범석 서구청장이 국민의힘으로서 3선에 지금 성공 여부가 관심사인데 서구가 어떤 지역인가요, 유 기자? 사실 서구가 참 복잡한 곳입니다. 이 신과 구, 신도시와 구도심이 섞여 있는 장소이고요. 먼저 이 지역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역대 선거를 좀 살펴보면요. 앞 선거에서 이재현 구청장이 됐다가 다시 강범석 구청장이 재선에 성공을 해요.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 문제하고 이 교육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좀 뜨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누가 가져오느냐. 또 유권자들 나이를 봐도 3040 세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복잡한 지역인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과연 어떤 후보가 어떤 주제를 갖고 나와서 이 시민들에게 이 목마른 점을 좀 채워줄 수 있느냐, 이 갈증을 해소해줄 수 있느냐, 이 점이 굉장히 주축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원도심 문제는 사실 인천에서도 인천 전체를 봐서도 문제긴 한데요. 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도시라고 불리는 곳이 청라국제도시 그리고 루원시티가 있습니다. 이 반대로 가자와 성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연세가 60대 이상이고 1인에서 2인 가구입니다. 거의 노부부분들이 많이 살고 있죠. 강범석 이 구청장이 내밀었던 이 행정에 대한 뭐 교육 그리고 또 교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시적인 성과를 냈기 때문에 재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 강범석 구청장이 이번까지 합하면 총 선거를 5번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피로감이 있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좀 새로운 정책 지금 진행하고 있는 7호선이나 GTX 문제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갈구함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지역구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국민의힘 먼저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강범석 구청장 어떤 분인지 좀 평가를 해주시고 내부에서 좀 도전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신가요? 저는 강범석 구청장은 인천시장에 도전해도 손색이 없다.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네. 저는 행정가이지만 정치인이잖아요. 이분이 국무총리실에서도 근무를 하고 이력이 굉장히 다양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신년회에서 뵀을 때 말씀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근데 제가 말을 잘한다는 게 누가 써주고 단순히 논리가 아니라 말에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의 힘은 뭐냐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이력에서 묻어나는 거고 행정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을 할 때 단순히 말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자신감이란 건 내가 여러 가지 행정을 했기 때문에 묻어나는 건데 이 서구를 보면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제가 연수을 송도입니다. 송도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고민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면 부동산, 집값 문제, 교육하고 교통입니다. 이른바 이제 경제청이라는 신도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민하는 거. 그리고 저희도 평균 나이가 30대 중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구 청라 쪽에서 있는 분들의 어떤 니즈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나의 삶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젊으면 민주당 쪽에 표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또 청라에 사시는 분들의
또 수준이 일정 부분 이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집값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고 교육이나 했을 땐 그냥 민주당은 또 아닐 수 있단 말이죠. 한 예로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정책, 부동산 정책을 관할했던 김수현 정책실장이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그런 저서에서 집을 가진 사람은 보수화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랬을 때 청라 쪽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또 전세나 월세가 또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전월세로 들어왔다가 여기에서 또 전월세가 올라가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인천이란 곳이 한번 들어왔을 때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거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통과 교육, 집값 이게 굉장히 민감하다. 그러면 내년 초반에 저는 전세가 월세가 굉장히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3, 4월에 학기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불거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서구 쪽에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부동산 문제는 강범석 청장의 문제가 아니고 유동국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현장에서 강범석 청장이 내가 요번에 도전한 게 3번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3번째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그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 내가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를 뽑아달라. 큰 문제가 없다면 중앙의 정치 바람과 상관없이 강범석 청장의 3선이 저는 좀 더 높을 수도 있고 지역의 바람이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면 더 가능성은 높다는 거죠.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사실 좀 제가 네. 너무 강범석 구청장한테 포커스가 가는 것 같아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누가 있어요? 찾아봤습니다. 네. 서구 쪽에 이 어떤 분들이 좀 구청장을 또 노리고 계신가 봤습니다. 사실 강범석 구청장 하면은 주요 정책이나 그 구정 자체가 청라나 루원시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곧 신시 가지고 또 이제 젊은 인구들이 유입하기 네. 때문에 영향을 준 거일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성남이나 과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도심입니다. 그만큼 소외됐다라는 걸 또 느끼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시의원이나 구의원, 특히 뭐 이용창 시의원이나 그리고 또 김유번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그쪽에 있습니다. 서구 제3선거구라고 하죠. 이선거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원도심을 개발하는 걸 들고 구청장으로서 좀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라고 좀 나오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민주당에서는 안정보다는 변화를 공략해야 될 것 같은데 양태정 변호사님 어떻게 공략하시겠습니까? 인천 서구는 뭐 우선 뭐 강범석 이제 전 서구청장께서 5번 도전해서 이제 2번 당선되신, 그래서 뭐 굉장히 정치적인 뭐 커리어나 일이 없고 한도수는 다른 분이시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지금 인천 서구의 가장 큰 문제는 이름이 협정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서해군지. 서해군지. 그쪽에 이제 쪼개져서 이제 서해구랑 검단구 이제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데 서해구라고 사실 갑자기 추진을 했다가 이게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단 말이에요. 제대로 지역 주민들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서해구로 일방적으로 바꾸는 게 어딨냐라는 비판이 많아서 다시 또 최근에 뭐 19일인가요? 또 이제 뭐 이거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만 보더라도 인천 서구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깊은 구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연 그러니까 제 아버지 고향도 인천 서구신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 그냥 서구라는 걸 서해구로 바꾼다는 게 조금 이제 약간 의아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막상 물론 서구가 뭐 인천 이제 정서진이라고 하는 정동진이 있다고 하면 인천 서구에는 그렇죠. 정서진이 있거든요. 해넘이 보러 많이 가죠. 그렇죠. 이제 저 서쪽의 끝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그런 아직까지 이 지역 구민들은 약간 의아해하세요. 이게 서해고 갑자기 바닷가라는 느낌보다는 사실 거의 청라 신도시도 있고 검단도 이번에 신도시 생겨서 굉장히 신도시 분위기, 젊은 층이 많이 사는 도시가 또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수도권 매립지 관련된 거에서도 이슈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매립 종료가 돼서 지금 뭐 최근 뉴스 기사에서 지자체들이 뭐 민간 소각업체와 뭐 계약을 해서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라든가 이제 단가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사실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모르겠어요. 강범석 구청장이 과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있죠. 일단은 뭐 전 이재현 서구청장 그리고 김종인 인천시의원
그리고 이제 구재영 전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런 분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계시는데 우선 이재현 서구청장은 사실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분입니다. 뭐 거의 그 이분이 원래 기술고시로 해서 환경부에서 일국공무원 하시고 이 수도권 매립지역 관리공사 사장까지 하시고 나와서 일 잘한다는 일잘러라는 평가가 많았던 분이에요. 사실 지금은 사실 일잘러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이 약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분 이전에 사실 인천에서는 이 이재현 구청장이 굉장히 이런 인기도 많고 수상도 한 7, 80개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4년 동안. 맞아요. 그리고 이분이 수도권 매립공사 사장하면서 당시 이제 공공기관 공사평가 C등급을 A등급으로 올린 정도로 능력이 있는 분인데 사실 그래서 평가도 좋았고 굉장히 뭐 수상 영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인천 서구 서루이용 카드라는 또 업적도 있고 그래서 사실 무난하게 공천을 받을 걸 예상이 됐으나 성비 문제 때문에 이분이 이제 컷오프가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렇죠. 2022년도에 22년도에 이제 이분은 이제 뭐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민주당이 좀 엄단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컷오프가 됐지만 계속 지금 4년 동안 나름 이제 마신 상담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재기를 노리고 예, 계시군요. 활동을 해서 이분도 다시 이제 어쨌든 처벌을 안 받고 이제 일부는 무혐의, 일부는 기소유예로 잘 처벌 없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재현 전 구청장이 굉장히 유력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사실 이제 김종인 인천시의원, 그러니까 이제 전 지난번 이제 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분이시죠.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지금 강범석 청장님한테 이제 아깝게 이제 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인천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이고 이분이 사실 24년 총선에서 인천 서구 을 지역에 이제 출마하려고 준비했다가 지금 이제 그 전략공천된 이제 이용우 의원께서 이제 전략공천되는 바람에 이제 컷오프 되셔가지고 삭발식 하시고 굉장히 별기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당시 이제 이게 탈당하고 모속 출마까지 할까 막 이런 얘기도 많았지만 결국은 선당후사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선당후사하는 자세로 이용우 이제 당시 이제 후보의 선대위원장도 맡고 이제 하셨기 때문에 나름 그걸 또 공으로 인정을 해줘서 이분도 어쨌든 나름 지역이라든가 좀 뭐 경선에서는 그런 분이 좀 가점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있어서 뭐 다른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전 두 분이 민주당 내에서는 강력한 후보군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서구 또 주민이신 정인갑 대변인께서는 체감하시는 강범석 구청장 어떤 분이시고 또 민주당에서는 어떤 후보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좀 아시는 말씀을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여기 송도 아빠 김기흥 대변인. 제 첫째 딸이 정서진이고 둘째 딸 이름 서혜예요. 그래서 너무 멋지다. 그만큼 제가 이제 사랑하는 이제 서구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텐데 이제 예전에는 사실 개 건너라고 불리던 곳이 서구였습니다. 네? 개 건너. 개를 건너가야지 갈 수 있는 곳이 개 건너. 서구였고 장화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서구였다는 그 우리 선배님들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또 이제 관문이고 가장 젊은 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평균 연령도 정말 젊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지금 이제 검단구로 분굴될 예정이지만 서구병 같은 경우는 모경종 국회의원이 또 인천에서는 역사상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기도 했거든요. 강범석 청장님 물론 지역에서 훌륭한 평가 받고 계시고 신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에도 스킨십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인기가 좋으신데 삼선 피로감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산적한 현안들이 청라 시티타워 문제, 서울 7호선 연장하는 문제, 서울 2호선 연장 문제, 9호선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구청장 혼자서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하고 좀 협력할 수 있고 정부와 같이 목소리 낼 수 있는 이번에는 이제 우리 민주당 소속의 후보가 좀 시민들의 이런 부름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젊은 인재들도 또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운 상황이라서 본인이세요? 안 그래도 서구 의회에서 또 의원 출신이고 또 젊은 감각과 정책 좀 인정을 받아서 계속 하마평에 오르는 걸로는 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좌 성남이 제 분당구 쪽 아니었어요? 저는 가좌 성남이 고향이고 신현 가정동에서 제가
기초의원을 했고 지금 청라에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죠? 그냥 이렇게 검단을 말씀하셔가지고 엉뚱한 두 분만 얘기하시죠. 검단부에서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니 전략적으로 밀어내게 하는 거 아니야? 워낙 탄탄. 제가 속고 살았으면 찍었을 텐데 아유. 안타깝게도 속으로 안 살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그 구제용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있습니다. 또 이분이 또 주목할 만한 게 구의원을 하셨고 시의원 하시고 국회의원 보좌관과 지금 당에서 이제 전략기획위원회 이제 부위원장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당무와 이제 기초 광역까지 좀 탄탄하게 다져온 인재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 주신 이재현 청장, 그 김종인 전 시의원까지 저희 또 우리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좀 말씀들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서구청장의 역할은 그 전에는 이제 관리형 리더였다면 앞으로의 이제 새로운 서해구에서는 비전을 제시하는 CEO를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도 철저한 경선과 그리고 또 이런 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한 이런 또 치열한 토론으로 좋은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당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천에서도 하여튼 젊은 도시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서구인데요.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을 좀 종합해서 그럼 서구 주민들은 어떤 구청장을 원한다. 그렇게 좀 한마디씩 해주실까? 이번엔 뭐 민주당 먼저 하시죠. 예. 탈환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서해구라는 이름이 좀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서구라는 이름을 했으면 좋겠는데 유정복 시장께서는 이제 인천의 26년 선거에는 뭐 방이 없다, 그러니까 서구 안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지금 구청장님 힘을 좀 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주민의 공론화를 통해서 좀 확정이 될 걸로 보이고요. 서구에 사실 문제가 되게 많고 인천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입니다. 인구로 보면. 네. 또 재산 연육교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말 행정을 잘하는 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기존에 했던 뭐 정치 경험이나 속된 말로 짬이 많은 분도 필요하지만 신선한 감각과 행정을 둘 다 할 수 있는 이 옆에 계신 이런 분 같은 분들. 그러니까 결국 행정을 잘해서 인천 행정을 잘하는. 서구를 예. 사랑하는 분이 저는 구청장이 돼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네. 김기흥 대변인님은 어떤 분이 좀 적합하다? 예. 이게 보면 하나의 동도 아니고 동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네. 하나의 구도 아니고 진짜 한 60만 가까운 구 아닙니까? 이거는 공부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범석 청장 같은 경우는 되고 나서 한번 떨어지고 요번에 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떨어졌을 때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겸손함도 배우고 결국은 다시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도전한 게 5번째입니다. 그러면 2번은 5번에서 도전을 해서 3번째 마무리를 좀 짓게끔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진짜 저는 송도에 살고 있지만 청라 어마어마한 도시잖아요. 네. 저도 청라 참 많이 가보기도 하고 자주 가고 싶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히 새롭게 해서 뭔가 하기에는 좀 한계가 명확하다. 워낙 크고 워낙 채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도 높다. 결국은 집값 문제, 교통, 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 기업 유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까지 해왔던 행정 능력과 경험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거고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 강범석 청장님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우리 대변인 보면서 아니 오늘 짧은 만남이지만 굉장히 강렬한 그렇죠.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긴장하시라고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안 그래도 저도 사실 서구청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연말에 강범석 구청장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서구가 버려놓은 일은 많은데 이걸 매듭 지으려면 자기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을 했으니 마지막으로 이제 토분에 좀 만들어서 건물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 우리 또 전인갑 대변인도 좋아하지만 저 김종인 시의원과의 관계도 좀 오래 지내갖고 어제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아니 구청장 나가시는 겁니까 했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맞다고 하고 실제로 자기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이제 당내 경쟁 때문에 좀 중앙당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좀 이야기 듣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금 서구의 문제는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문제 없이 이끌 수 있느냐. 그 부분 특히 부동산 문제와 교육 문제 사실 밀집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한 교실에 보통 지금 28명이 넘어가면 과밀학급이라고 하는데요. 30명이 넘는 학급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모듈이라고 하죠. 이 학교 위에다가 더 건물을 올리는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청라 어느 학교를 봐도 이 옥상이 안 보입니다. 사실 진짜 그래요. 그런 문제를 좀 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줄 수 있는 일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 좀 채울 수 있는 구청장이 빨리 이번 지선을 통해서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인천의 최대 자치구인 서구 누가 구청장이 될지 관심이 몰리는데요. 여기 저 하나만 좀 다른 시각으로 다른 말씀하실 거예요? 네네. 아, 예. 저는 지금 일단은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전문가가 와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저는 하나의 큰 변수가 있다면은 지금 이혜원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 초대장관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또 큰 영향을 끼칠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올해 이제 지방선거까지 부동산가는 아마 계속 폭등할 걸로 보여요. 근데 이 총알바지 역할을 이혜훈이라는 사람이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보수 측 인사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부 여당의 정책들에 대한 총알바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아마 민주당에 조금 더 유리한 결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이혜훈 의원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냥 민주당이 부동산 폭등에 대한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또 서구의 그 선거에서도 분명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봅니다. 아니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 이혜훈 지명자가 장관이 되는 게 플러스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 장관이 되면 민주당의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래요? 낙마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아.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민심과 부동산 정책이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구청장 선거. 그럼 여기서 또 누가 유리할지 이거는 김기흥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포지셔닝이 저희가 쉽진 않다. 네. 그래서 항상 52대 48로 하겠습니다. 52대 48 저희가 네. 48. 그런데 이거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요, 서구청장은? 아니 서구청장 관련해서는 이긴다고 보고 있고요. 예. 더 열심히 하시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를 좀 오래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저도 진영의 한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는데 강범석 그 청장이 만나면 만날수록 끄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또 말을 할 때 자신감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유권자들이 강범석 청장이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양태정 변호사님은 어디가 유리하다고 보세요? 앞서 제가 인천시장은 8대1라고 좀 세게 질렀는데 약간 관감이 없진 않은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바람이고요. 네. 인천 서구는 저는 이제 5대5라고 봅니다. 5대5 라고 보고 물론 이제 민주당이 이기를 바라지만 제 입장에서는 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민주당 국민의힘이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는 동네이기도 하고 또 말씀 구도심도 있고 또 이미 신도시도 막 네. 청라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가 또 이제 굉장히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된 도시거든요. 이제 구도심 개발도 필요하고 또 신도시 이런 인구의 교통 문제랄까 아니면 또 교육 문제 또 그리고 뭐 매립지 관련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된 인천 서구만 해도 저는 하나의 이제 하나의 도시의 모든 문제를 상당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곳이라서 결국은 이런 문제를 행정을 잘하는 구청장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민주당은 방심할 수는 없는 지역이다. 5대5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검단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단구는 이제 새롭게 신설되는 자치구인데요. 검단구가 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검단구는 사실 서구의 쌍둥이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요? 예, 쌍둥이. 우리 서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약간 피하고 싶은 장소가 있죠.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검단구와 서구가 나눠지게 되면은 매립지 시설은 검단구로 내려가고 환경공단은 서구로 가져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요. 일단 요거는 그 일부이고 이 서구가 분리되는 게 올해 7월 1일 날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구가 신설되기 때문에 초대 구청장을 또 뽑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 이전에 이제 검단구가 어떤 구냐 그걸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젊은 인구가 압도적으로 왔습니다. 3040 세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정당의 논리보다는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장소이냐 지역이냐 이거에 더 관심을 갖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서구와 쌍둥이인 게 뭐냐 하면은 이
내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 내 집값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구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게는 양쪽 다 이제 희망을 줄 수 있는데요. 공약이 좋으면 언제든지 지지당을 옮길 수 있다라는 장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단순히 구청장 선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스윙보터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모습이 보이고요. 실제로 제가 현장 한번 가봤습니다. 검담구 가보니까 이게 신설구가 되는 만큼 좀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사실 비 오는 날 배드민턴을 실내에서 쳐야 되는데 야외에서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교통망도 사실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 지하철이 연결이 잘 안 돼 있어서 이 깊숙한 곳에 살고 계신 분들은 경기도 김포 바로 옆도시죠. 경기도 김포까지 와서 서울로 나가는 버스를 타거나 뭐 골드라인을 타고 5호선 김포공항역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그런 이 광역 교통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또 아이들 키울 때 애들 아프면은 또 병원에 바로 가야 되잖아요. 사실 대형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프라 시설 굉장히 미흡한 곳이다. 이 부분에 공약을 들고 오는 구청장 후보에게 아마 표심이 갈 것이다라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민주당 쪽에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초대 구청장이나 좀 상징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지금 구청장 후보들이 있나요? 정인갑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건물의 주출도를 놓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초대 구청장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도시계획 전문가 그리고 당직 경험을 갖추신 분들, 시구의원을 경험하신 뭐 이런 다양한 인재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먼저 강남규, 심우창, 천성주 이분들은 이제 국회 보좌관도 역임하시고 구의원 출신의 또 인사들이고요. 천성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박남춘 시정에서 또 특보로 활동했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직에 있는 이순학 김명주 시의원 그리고 이제 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었던 김진규 전 시의회 부의장 그리고 서원선 위원장까지 진짜 많은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이분들이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당원 당규상에 신설 지역구는 전략 공천도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름을 초월해서 검단의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5호선 연장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역세권 개발들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과밀학급 문제. 지금 어린이집에도 아이들을 이제 보낼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가정에서 보육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 정말 이제 우리 검단 구청장은 단순한 이런 일꾼이 아니라 중앙정치에서도 잘 싸우고 중앙에서 예산도 잘 따오면서 생활과도 또 밀접하게 이렇게 스킨십 할 수 있는 슈퍼 히어로가 탄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검당구를 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변인 먼저 얘기해 주시죠. 검담구 같은 분들이, 경우에는 지금 신설되는 지역구인 만큼 사실은 구정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개발 측면에서 인천시장과의 또 공조도 많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그런 의미에서 박세훈 전 인천시 사회수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시 유정복 시장의 정무 라인이고 또 유정복 시장이 당선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서구의 그 이행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인천시에서 정무부 시장을 또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근처 지역구라든지 아니면 인천시장과의 공조도 저희가 또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는 단수공천 얘기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수로. 네. 딱 검단구에 적합한 인물이다. 검단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평가들이 주민들 사이에도 있기 때문에 단수공천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둘째로는 이제 서구의원이랑 인천시의원까지 역임했던 지금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인 송병옥 사장님 이렇게 2명 저희가 지금 좀 압축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기흥 대변인 뭐 언급되지 않은 다른 분들 또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서구병 당협위원장가 이행수 당협위원장인데 뭐 앞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부시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성실하세요. 그리고 당협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시의원 구의원분들과의 어떤 네트워킹, 조직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새머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굉장히
고기만 그 한 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직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람들 참 많이 모으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지역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구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연관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부시장도 했고 그다음 그렇다면 이게 보면 이행수 그 당협위원장하고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시민 사회수석 박 사회수석 같은 경우 관계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가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박세훈 수석을 만나봤는데 굉장히 호남형이더라고요. 친밀감이 굉장히 있고 그래서 여성표를 좀 많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김기흥 대변인처럼. 네, 저는 이제 그 50대, 60대 누님들이 좀 좋아하고요. 네. 아무래도 여기는 3, 40대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게 또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지방선거는 특히 총선과 어떻게 보면 대선과 달리 지역 발전에 대한 어떤 니즈가 크고 시의원, 구의원들의 어떤 조직 그리고 저는 뭐 지금 얘기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돈 선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불거졌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경선을 치열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탈락한 후보 중에서 분명히 이거를 공론화할 겁니다. 그랬을 때 민주당이 지금 악재로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나온다면 저희도 악재인데 민주당 위주로 나온다고 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구의원, 시의원이 지금 단가가 나왔잖아요. 시의원은 1억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희화화된다고 했을 때 이거 뭐지? 그렇다면 기득권인 민주당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 일꾼을 어떻게 보면 뽑는 선거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기득권된 당의 그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국면으로 새롭게 프레임이 전환될 수 있다. 구청장 선거에서도요. 그럼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천원금 문제가 검담구청장 선거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좀 한번 판단을 해봤거든요. 신규 초대 구청장을 뽑는 선거인인 만큼 아마 이런 국민들의 불신 같은 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약대중 의원님? 그러니까 뭐 사실 이번에 불거진 공천원금 문제는 사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죄송하죠. 죄송하고 뭐 정말 뭐 100번 반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오히려 검당구 같은 경우에는 신설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중앙당 아니면 최소한 뭐 시당 차원에서 아마 이제 이건 전략적으로 아마 이제 뭐 공천을 할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경선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 뭐 지금 문제가 됐던 의원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제명처분이라는 이제 강한 이제 살을 깎아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최근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이제 공천 관련된 문제는 직접 중앙당이나 이제 시당 그리고 외부 의원들을 많이 이제 참여시켜서 최대한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이제 계획을 발표한 마당이기 때문에 조승래 단장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구야 이제 어쨌든 뭐 기존 지역위원장이든 기존에 했던 그런 분들의 느낌이 작용할 수밖에 없지만 신설구가 오히려 저는 이런 문제에서는 더 깔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입될 여지가 굉장히 적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 없을 것이다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용 대변인님? 근데 일단은 지금 민주당에서 어디까지 꼬리를 자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김경시 의원이나 김병기 전 원내대표뿐 아니라 이게 공관위까지 사실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이제 파고들 수 있을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그렇게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의 흐름을 봐서. 네. 그러면 이것이 공관위의 문제로도 확장이 될 수 있겠고 이거 특히 검당구 같은 경우는 신설이고 서울에 가장 가까운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또 지배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계양구인데요. 계양구는 뭐 인천에서도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로 저희가 꼽고 있습니다. 최근 구청장 선거를 저희가 살펴봤더니 8차례 선거에서 6승 2패, 민주당이 아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요. 현재 윤안구청장이 또 재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윤안구청장에 대항할 수 있는 후보들 누가 있을지 이번에 국민의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좀 성적이 많이 안 좋았고 윤안구청장이 과거에 2.4% 차이로 패배를 했거든요. 네. 그때 2.4% 차이로 패배했던 이병택 위원장이 최근에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 뭐 중앙에서 갑자기 꽂은 그런 인물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계양초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계양초등학교가 아마 10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계양초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 구청장 낙선 이후로도 계속 쭉
제가 알기로는 구민분들께 들으니까 한 3일 정도 쉬고 계속 선거 지금까지 봉사활동이나 선거를 위해서 많이 뛰셨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 네. 둘째로는 조동수 전 이제 구의장이죠. 과거에 또 낙선한 바 있었던 분인데 이분도 지금 또 후보로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계양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 계양구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적으로 능력 있는 인물이 뽑혀야 되는 상황이고 그에 걸맞는 후보들이 저희는 이제 출동 준비를 마쳤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좀 앞서고는 있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양태정 그렇죠. 대변인? 뭐 흔한 속설 중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선거와 골프는 이제 꼭 때문에 대가리 쳐들면은 진다네 안 된다. 예. 항상 겸손해야 된다. 선거는 방심하면은 아무리 유리한 선거도 금방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네. 8대 1하면서 아니 그거는 이제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만큼 이제 더 이제 80% 이제 낮춰서 하겠다는 네.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계양구가 사실 저는 이제 정치 1번지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당대표, 여당 대표 2명 배출하고 대표명까지 배출한 지역이 돼서 지금 계양이 정치 1번지다라는 사실 계양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로 이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된 곳이긴 하고요. 윤남구청장이 지금 대선 의지를 이제 표명하고 있고 네. 윤남구청장은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일단은 이분이 뭐 계양 토박입니다. 계양에서 거의 사실상 태어나서 계양에서 이분이 농사짓고 계양에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계양 구의원 3선 하시고 또 이제 거의 뭐 계양에서 뭐 가정을 이루고 계속 일을 하셨던 분이고 무엇보다 굉장히 그러니까 현장 밀착형이세요. 정말 저는 제가 지금 계양구 정책자문위원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자문위원이나 어떤 누구보다 누구 공무원보다도 현장에 먼저 가고 꾸준히 일을 좀 마다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편에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지금 계양구청장에 이제 하마평에 오른 분들이 이제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이 있죠. 이분은 이제 과거 이제 3선을 12년 동안 구청장을 하셨고 근데 이제 3선 연임 제한 때문에 결국 이제 윤남구청장이 하시고 다시 이제 연임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이번 올해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아무래도 뭐 이분은 뭐 국회의원 재보궐이나 구청장이냐 어떤 걸 갈지를 조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뭐 이제 턱정규 인천시의원 또 그리고 문세종 인천시의원 이제 지금 이제 계양을 이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하고 있고 또 이제 송민호 전 인천시의원도 있고 그리고 지난 22년 이제 계양구청장 이제 경선 때 윤남구청장하고 이제 직전까지 결선까지 투표까지 갔던 이제 이용범 전 인천시의장이 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나름 유력한 분이신 게 이제 인천시의원 3선 하시고 시의회 의장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도 지금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고요. 봉사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 그 외에도 뭐 이제 뭐 김광 지금 이제 대통령실 이제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와 있는 이제 뭐 이분이 과거 이제 계양 쪽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셨고 이제 뭐 계양을 이제 지역으로 하고 계신 분이고 또 박성민 전 인천시의원 지금 이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지금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공공기관에 계셔서 직접 정치 활동을 안 하시지만 뭐 자천타천 이미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계양구청장 후보는 많습니다. 약간 좀 치다시피 많은 상황이라 예. 뭐 나름 뭐 계양 구민 입장으로서는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노리는 분들도 많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또 파고들 여지가 있어 보여요. 네. 아무래도 아까 재정 자립도 얘기하셨고 지역 발전 더디다, 세대 교체, 뭐 변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중요하고요. 재건축 재개발. 저는 민주당 내의 경선 다툼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승률도 좀 점쳐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경선에 나올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고 지금 말씀하신 후보들 외에도 뭐 송영길 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광 행정관 같은 경우에 지금 저도 풍문을 아까 많이 말씀하셔서 풍문에는 지금 75% 정도 확정돼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위로 올라가서는 그 애지중지 현직가 내정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돌고 있고 그래서 저는 김광 그리고 윤한 간의 어떤 갈등이 윤환 갈등이 저희 국민의힘의 승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윤한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역 프리미엄은 있지만은 최근에 좀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부천에서 열병합 발전소라는 게 있는데 이 보상금이 12억씩 계양구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것들을 구민들께 돌려주는 게 아니라 구 토지 매입에 썼다.
예, 이건 아예 사실관계가 정리가 됐던 것이고 그리고 분양 특혜 문제도 그저께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사조직이 있어요. 저 작전소원동 쪽에. 근데 그 작전소원동에 있는 분들 본인 사조직에게 분양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의혹이 그저께 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내용이 어디까지 발전할 거고 어디까지 또 드러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밑바닥 조사를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네. 취재를 했을 때 저는 그 유동수 의원 측 관계자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김강 좀 청와대에서 뭐 내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박형우 전 구청장과 윤왕구청장 사이에서 과연 누가 후보를 할 것이냐. 이게 더 핵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박형우 구청장이 내리 3선을 했잖아요. 저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3선을 하고 한 번 쉰 다음에 또 3번 할 수 있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굉장히 뭐 박 구청장이 그동안 되게 그 구정을 잘 이끈 걸로 알고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실제로 이 계양 지역에 있는 민주당 당원, 그러니까 조직을 가장 잘 갖고 있는 그 인물이 박형우 전 구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윤안구청장이 제 알기로는 그 집안 자체가 400년을 이 계양 땅에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거운동할 때마다 자기는 400년 동안 산 윤씨다, 계양 윤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둘 관계 이게 진짜 이 당심으로 정한다면은 박형우 구청장한테 더 갈 힘이 더 실리지 않나 이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손민호 전 시의원, 뭐 유동수 의원 보좌관이었죠. 최측근이셨잖아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유동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된 분들이 대부분 다시 고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뭐 몇몇 그 이름이 거론됐던 후보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박형우 전 구청장한테 힘이 몰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형우 구청장께서 이제 12년 동안 삼선하시면서 뭐 그 지지세라든가 세력이 뭐 상당했던 건 사실이고요. 지역에서의 평가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4년이라는 공백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형우 구청장님을 지지했던 분들이 상당수가 또 윤왕구청장 쪽 캠프라든가 지지했던 분들을 이제 가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뭐 약간 두 분의 저는 약간 지지 세력이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역으로서 사실 뭐 윤왕구청장이 뭐 그 전부 한참 전부터 재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하면서 본인은 계양 테크노밸리, 계양 상기 신도시를 완성을 할 책무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의지를 표명을 하고 계속 지역 다지기에 있는 상황이라서 만만치는 않은 상황일 걸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게 뭐 아무래도 뭐 아까 김광 이제 행정관 말씀하셨는데 뭐 이제 청와대에서 낙점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낙점했다고 하더라도 당선 공천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쵸. 지금 민주당 시스템으로는 뭐 왜냐하면 지금 뭐 대통령께서 뭐 그럴 뿐도 아니고 진짜 이제 뭐 정당이나 공천에 개입할 생각도 없으신 분일 뿐더러 공천하면 또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청와대의 입김이라든가 뭐 행정관 경력이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은 그냥 경선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과연 당원이 당심이 누구 편을 드냐? 결국은 당원 투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저 지역에서 많은 이제 지지반 기반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듣기로는 계양구 내에서는 경선이 이게 이 본선보다 경선이 더 치열할 거다. 전 구청장과 구청장의 대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현직 대결이네요. 그렇죠. 전현직인데 이게 당이 같은 당에서 이렇게 붙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꺼내는 사람이 패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색이 테크노밸리면 기술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고 첨단 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다 임대주택이고 지금 8대2 정도로 아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수도 18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테크노밸리지 송영길 씨가 이제 기획을 했지만 대놓고 가난하게 만들겠다는 어떤 개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테크노밸리를 어떤 성과로서 포장하려는 후보가 전 오히려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이게 좀 재밌는 게 계양 신도시 바로 앞에 뭐가 있을까요? 저희에게 굉장히 익숙한 도시가 있습니다. 대장동. 성남의 대장동이 아닙니다. 부천의 대장동입니다. 부천 대장동은 거의 주택단지입니다. 반대로 계양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밸리 산업 기반 시설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게 저도 궁금해서 계양구청 쪽으로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이걸 더 열어서 입지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인천시에서 그 허가를 안 내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리어 인천시장이신 유정복 시장의 책임이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걸 또 이제 총선에서 윤한 구청장이든 아니면 박형우 구청장이든 들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애초에 그 송영길 전 대표가 기획했을 당시에는 그렇게 방해를 받지 않았었거든요. 기획했던 그대로 지금까지 끌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과응보죠. 애초에 결자 해지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신도시를 세팅을 해놨고 개발 계획을 잡아놨고 그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인천시장 때문에 뭐 개발을 못한다, 확장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은 민주당 내에서 해야 될 얘기 아닐까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실 뭐 이제 송영길 이제 인천시장일 때부터 뭐 했었고 결국 이제 송영길 당대표 때 이제 상기 신도시가 문재인 정부 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그 부분은 결국 뭐 윤석열 정부 거치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을 하고 있는 단계로 보이고요. 어쨌든 뭐 상기 신도시에 근데 지금 이제 인천시와 계양구 간에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대장 홍대선 그리고 그 환승역을 계양역으로 할지 박촌역으로 할지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명칭을 두고도요. 계양구에서는 이제 결국 계양 테크노밸리 상기 신도시 안에 지하철역이 와야 된다. 지하철역이 없으면 사실상 또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러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약간 죽은 도시가 된다. 왜냐하면 이 테크노밸리가 결국 기업이 들어와야 거기 사람도 살고 일자리가 생기는데 지하철역이 없는 곳에는 기업이 안 들어오려고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교통관이 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내 유정복 인천시장님하고 윤한 계양구청장님하고 굉장히 갈등이라든가 이제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막 계양구에서는 막 집단 삭발식도 하고 강하게 의지를 표명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결국 차기 인천시장이 어느 분이 되냐 또 계양구청장이 누가 되냐로도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입니다. 계양구는 어쨌든 상기 신도시의 성공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그 작년 총선에 보면요 원희룡 전 장관이 계양에 출마를 해서 이런 공약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9호선을 연장을 해서 계양역까지 연결하고 대장 홍대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잡는 그런 지하철 계획안을 그 당시 그 공약으로 냈었는데 지금 계양구가 주장하는 건 지하철이 이렇게 휘어가는 겁니다. 구조 자체가 계양역까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도시계획을 잡는 것 자체를 인천시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지 뭐 지금 계양 신도시에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짚어드립니다. 네. 또 하나의 관심거리가 있죠. 바로 계양을 재보선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통령 지금 청와대 대변인인 김남준 대변인이 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화다합니다. 여러 가지 거물급 정치인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남준 대변인 차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우선적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2년 그 앞선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계양을 재보궐선거에 임하는데 그때 비대위원장이 진실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고문이었죠. 당대표는 아니고 고문이 전화해서 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셀프 공천. 셀프 공천을 해달라고 해서 그게 비대위원장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있었던 전당대회 때 강병원 후보 그다음에 박용진 후보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흐지부지 됐어요. 지금 동공천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건 왕공천 아닙니까? 셀프 공천. 예.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송영길이라는 분이 계양 5선 했잖아요. 계양에서만. 그분이 당대표를 하면서 뜬금없이 서울시장, 인천시장 하셨던 분이 맞아요. 서울시장은 나간다고 해서 이건 뭐지 했는데 내가 헌신해서 내가 죽음으로써 자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진짜.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어서 송영길이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진짜 죽을 수 있는 건데 배지를 달게 해주고 그 배지를 통해서 당대표에서 방탄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시 당대표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송영길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게. 근데 송영길 대표는 지금 나오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는 게 있는데 사법 리스크에서 만약에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
그럼 전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남준 대변인이 아니라.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김남준 대변인을 꽂는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 상황을 다 아는데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닌가. 뜬금없이 뭐 이재명 대통령까지는 이해하겠지만 이 개항을이란 게 뭔가 정치적인 어떤 몸집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거장, 정류장. 근데 심지어 뭐 김광 자치발전 비서관 행정관이 나온다. 저는 2명 다 이렇게 외부에서 꽂는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조인갑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셀프 공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후보도 중요하지만 일단 함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역구 선거가 아니고 이제 시대 정신을 이제 담고 있는 시대 지역이 정신? 되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김남준 대변인이든 조국 장관이든 송영길 전 대표든 이 인물들 면면을 다 보시면 하나같이 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검찰 독재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웠다는 좀 상징을 가진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남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가까이에서 이제 또 이렇게 활동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이런 분들 조국 송영길 등판설들이 왜 나올까요?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 검찰 개혁 필요성을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방탄 출마 뭐 이렇게 비난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때가 됐다. 이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좀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민심의 심판을 좀 받고 또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당당하게 이걸 정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게 이번에 개항을 보궐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게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역사적인 법정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중요한 이벤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제가 좀 반박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험지도 아니고 그 텃밭에 나와서 이게 무슨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예. 사형 구형 받았잖아요. 근데 뭐 지금 내란 얘기도 아니고 뭐 역사에 뭡니까 그게. 지금 집권하셨잖아요. 그런데 텃밭에 나와가지고 무슨 평가를 받습니까? 그냥 되는 건데 그 역사적인 사명을 좀 과도하게 좀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만약에 조국이든 뭐 저기 송영길 전 대표든 김남준 의원이든 아니 저기 대변인이든 뭐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면 험지 가셔야죠. 오히려. 당연하죠. 예. 무슨 텃밭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저는 그겁니다. 쉬운 데 가서 쉽게 한다는 거 그리고 애정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와서 한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김남준 대변인이 여기 왜 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 험지라는 지역에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나올 것인가? 일단은요. 조국 혁신당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국 같은 경우에 개항 출마 소리 한번 터졌다가 쑥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라는 게 야당 아닙니까? 12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눈치 보지 말고 지금 개혁신당이 3석 가지고 하고 있듯이 야당답게 개항이면 개항, 뭐 서울이면 서울 후보들을 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 뭐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민주당 눈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항에도 지금 출마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 혁신당이 개항에 출마할지 말지가 개항의 전체 판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지 저희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 뭐 후보라도 누굴 후보로 내는지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치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둘째로 저희 당에서도 좀 비슷한 기조가 있는 게 이제 개항에 저희가 전략 공천하는 것 조금 무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호남 인구 30% 그리고 충청 인구까지 합치면 한 64%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텃밭을 잘 갈고 닦은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후보를 내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어떤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근데 반대로 제가 안 그래도 양당 모두 다 당원분들 그리고 지역 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물어봤었는데 개항을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당 관계자분은 그 얘기를 하셔요. 이곳은 우리에게 험지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주민들이 원한다. 중량감이 있는 인물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앞서서 그 윤영선 전 의원조차도 위원장. 네. 그 얘기를 위원장조차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터전을 밟아왔으니까 나오십니까? 라고 연락을 한번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너무 몸집도 커졌고 도리어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때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나오고 장동혁 대표가 이제 지도부를 형성했을 때 그런 지역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좀 오면 어떨까요? 그 정도 급에 있는 인물을 데려오면 어떨까요?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게 있었다 들었어요. 네, 김기영 대변인. 저희가 그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당무 감사를 받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지느냐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이게 윤리위원회라는 게 법정의 성격도 있지만 아무래도 당내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족이 관련이 돼 있다고 하지만 가족을 비판하지 말고 날 비판하라. 다만 유감 표명은 안 했습니다. 사과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진실 공방으로 갔죠. 네. 근데 당시 당 대표였기 때문에 자기가 법적인 걸 떠나서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은 당연히 전 했었어야 되고 저희가 의도치 않게 당무감사위 그다음에 또 윤리위 구성에 있어 시간이 굉장히 걸렸어요. 그건 뭐냐면 기다린 겁니다. 본인의 입장 표명을. 그렇습니다. 예. 근데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윤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당무감사위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절대 안 썼고 그다음에 또 68년생 한동훈이 나는 아니다. 다르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결정문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썼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도용됐든지 뭔지 그 사람이 한동훈 73년생 한동훈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치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법적인 문제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한테 있어서 중요한 거는 험지에 가서 내가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 중에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한동훈 카드도 언급이 됐었죠. 네. 근데 아쉽게도 지금 이게 절차대로 된 과정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제명의 가능성이 커지는 마당에 지금 지방선거나 재보궐로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주장이 좀 설득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도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동의할 걸로 보십니까? 저 그게 궁금하네요. 지도부는 윤리위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고요. 뭐 별개 뭐 반대를 한다거나 저는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정말 그 당무감사위원회랑 윤리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검토를 했을 것이고 면밀히 봤을 거예요. 지금 특히 화두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결단을 했다고 보고 있고 당무감사위와 윤리위의 판단을 지도부도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밀어붙인다라기보다 존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더불어서 하나 조금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가 개항에 출마할 것 같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마 지금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된 장예찬 부원장에 의해서 처음 이제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제명 얘기가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 이제 친한계 라고 불리시는 분들도 저랑도 이제 많이 연락을 하니까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출마 의사는 전혀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는데 이제 지역 제가 계양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건데 지역에서는 많이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원희룡이 지난 총선에 와서 8% 차이로 패배하면서 굉장히 선방을 했었었고 그렇죠. 한동훈도 또 그런 결과로서 또 희망을 또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지역 구민분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제명 얘기가 없었을 때부터 한동훈 전 대표는 개항에 출마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제가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또 민주당한테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사실 양쪽 다 만났으니까 여기도 사실 오랫동안 호남 출신 그리고 또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이 발전이 별로 되어 있지 않는다. 사실 저도 이제 이 계양 쪽을 많이 지나가고 또 박촌역이나 이런데 규련역에 그 근처에 친척이 살고 있어서 자주 갔었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환경이 비슷해요. 사실 뭐 탄약고가 있기 때문에 탄약고를 지하화시킨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좀 정체된 모습 그리고 발전하지 않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계양 을에서 있었던 그 정치인들의 책임도 아닌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계양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역민으로서 소외받고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지역 의원을 만든 적이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왜 뽑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지역 자체의 발전이라든가 이제 변화 개발은
사실 뭐 지역구 국회의원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더 크다고 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양구청장 선거가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계양구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뭐 좀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용지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계양구가 생각보다 땅덩어리가 넓어요. 네. 그 이제 북쪽으로 하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 있는데 상당히 그린벨트를 묶여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 그거는 뭐 어쨌든 뭐 이제 중앙정부라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지역 국회의원이 조금 소홀한 건 아닌가라는 저는 충분히 그런 회초리를 맞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구청장은 물론이거니와 국회의원 재보궐에서도 그러니까 계양과 전혀 관련 없는 분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꾸 이제 계양이 뭐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을 하는 것이고 계양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뭐 저는 뭐 이재명 당시 국회의원 우리 지금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이 된 거는 시대정신, 시대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번엔 이제 이미 뭐 정부도 바뀌었고 이런 상황에서 계양과 전혀 관련 없는 분이 와서 또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은 계양 국민들이 저는 굉장히 민심이 분노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번에는 그러니까 물론 국가적인 문제나 중앙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역 계양구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이 저는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양구청장과 계양을 재보궐 진정성 있는 후보가 누가 나올지 한번 지켜볼 예정이고요. 그럼 계양은 전체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한지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예, 김기욱 대변인. 55대 45. 55대 45. 민주당이 좀 유리하네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역으로 본다면 공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공천이 중요한데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사람들이 우리의 의사는 말고 지역 논리, 중앙 논리대로 간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앞에 계양의 아드님이 계시거든요.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저도 저번에 총선에 나왔지만 지역에서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의 논리는 가급적 좀 제한적으로 하고 지역에서 헌신하신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고 싶고 저희가 빈틈을 파고드는 건 뭐냐면 경선이 치열해지면 서로 발목 잡습니다. 그 틈을 저희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리스크를 공략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뭐 계양 남다른 애정 있으시잖아요. 네, 뭐 제 고향이기도 하고 지금 계양에서 먹고 살고 있고 있는 지역인데 계양이 뭐 아무래도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라서 뭐 민주당이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뭐 그걸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 6대4 정도로 보긴 하지만 방금 이제 우리 그 김기흥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공천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천을 계양을 정말 사랑하고 계양에 애정이 있는 분을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닌 정말 이제 뭐 그냥 다른 정치 공학적이나 정치 논리대로 계양 주민들의 뜻을 무시한 공천을 할 경우에는 저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이재명 대변인님. 네, 저도 계양이라는 지역구가 저희가 이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가 생긴 이후로 재보궐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갔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전 계양의 지역적 특성상 우리 국민의힘에서 전략 공천을 꽂는 게 아니라 제가 앞에 계시는 저 법무법인 광야의 대표 변호사님처럼 그 지역에서 정말 텃밭을 갈고 닦은 인물이 탄생하길 바라고 지금 당장 이번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렵다. 예. 앞으로 그냥 차곡차곡 그 지역을 좀 텃밭 삼아 갈아 나갈 그런 인물이 출마를 해서 다음번에도 도전하고 다다음번에도 도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쟁취하는 그런 지역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도 계양의 아들 아닌가요? 저는 아니고요. 딸은 안 오세요. 정인갑 대변인. 예측은 7대3 정도로 좀 해볼 텐데 네, 그만큼 이제 데이터와 바닥 민심이 아직까지는 좀 민주당의 우세를 가리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신이 되어야지 자만이 되면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좀 내부의 갈등이 있을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심하는 순간 민심은 또 급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가짐 자체는 스코어 0대 0부터 시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시작해야 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쪽은 죽어라 뛰고 있는 곳이고 한쪽은 이제 서로의 발목을 잡는 행태가 될 겁니다. 이제 결국에는 주민을 향해서 뛰는 곳이 승리한다. 이
각오를 가지고 임하는 곳이 승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분다 인천시 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방선거의 바람의 흐름은 오늘 여기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